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운명적이어서 뭐 이걸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든가 어떤 그런 결심에 의해서 움직여진 건 아니었고,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뭐 방학 숙제로 초벌구이 된 접시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는 숙제였어요. 근데 그 전에 그 갤러리에서 받아온 화집이 있었는데 그 화집에 산수화가 있어서 어, 산수화를 그려갔죠. 숙제해간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산수화여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선생님한테서 뭐 특혜가 넘는다 그래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학생들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결국은 선생님이 날 부르시더니 너 동양화 해볼 생각 없냐. 그렇게 저를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산수화라고 하는 장르와 만나게 된 거죠. 대학교까지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점점 의미가 있어지는 일이었고, 근데 이제 대학을 결국 가게 된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전을 처음 냈었는데, 그게 이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제 뭐랄까, 상이 취소가 되는, 이를테면 이제 전시를 그 3일 동안 하고 뛰게 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상이 취소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막 그 한편으로는 뭐랄까 뭐 실망감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막 신문에 막 대서 특필되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커진 거죠. 이를테면 그게 사건이 너무 커져가지고 꼬마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그 상을 못 받았다는 거에 대한 실망감은 있었겠지만 뭐 미술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대학을 가게 됐고 뭐 대학을 가서 또 이제 결국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내가 또 다른 뭐랄까 미술계를 접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80년대는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격변기였죠. 80년대에 들어와서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물줄기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동양화 쪽에서는 뭐 수묵운동의 어떤 뭐 일종의 어떤 운동의 성격이 있어서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4학년 거치면서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화두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묵운동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였거든요. 그때 내가 찾고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속적인 질문은 어쨌든 조금 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언어가 뭔가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대학 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체험했던 거는 어떤 박생광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난 거였고, 또 평면성과 어떤 공간 개념을 어떻게 이거를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형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시기가 대학 때예요. 그래서 주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산수화 작업과 또 운필론을 위한 뭔가 어떤 사군자, 또 산수화, 또 약간 평면 채색인데 어떤 뭐랄까 또 다른 실험들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했던 시기가 대학 때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인전은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인간적 정서, 어떤 내면의 울림에 대한 문제, 그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발표하게 된 일종의 첫 번째 전시죠. 첫 번째 전시인데 그 발단은 할머니하고의 대화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할머니와의 대화. 제가 이제 방위 복무 기간에 이제 주로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작업하고 옛날에 사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떤 뭐 일제 때부터 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뭐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 전 그게
뭔가 어떤 역사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됐던 한 사람이 지나쳐온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성 자체가 하나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한 어떤 결과물이 40m의 어떤 그 대단히 큰 대형 작업으로 완성이 됐죠. 첫 번째 개인전을 통해서. 국현에 소장되어 있는 그 작업도 그 중에 한 작품 중에 되게 중요한 작품인 거죠. 유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유물로서의 역사가 아니, 그 유물로서의 어떤 물질성이라기보다는 그 물질성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끌어안고 있는 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성과 사건과 그를 그 오버랩시키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95년도에 이제 대학원을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한 8년 만에 대학원을 입학하게 됐죠. 다행히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작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고민했던 것도 결국 어떤 일상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갖고 1년 동안 어떤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의 힘, 체험이 옮겨질 때라고 하는 기획전을 만들게 된 거죠. 지금 현대 미술에 대한 약간 담론으로서도 어떤 사실상 일상에 대한 용어 자체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생소한 용어였어요. 사실은 동양화단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도 일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민중이라고 하는 용어 다음으로 일종의 새로운 용어였거든요. 일상이라는 언어를 그때 끌어들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일상이라는 언어 그리고 일상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의를 그 당시에 우리가 내렸었죠. 일종의 어떤 그 정서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 또뭐 세계와 내가 만나는 하나의 장소, 뭐 그런 개념으로 일상을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서 기획을 했던 거죠. 대학원을 가기 직전까지 할머니하고 대화도 하고 할머니 앞에서 드로잉을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드로잉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체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결정적인 체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어떤 이 매체를 조금 더 어떤 임팩트가 있는 작업으로 만들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할머니 앞에서 드로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이를테면 수묵이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를테면은 수묵으로만 가지고도 어떤 그 할머니의 호흡이라든가 이 방 안의 공기라든가 그런 거를 그 당시에 할머니 드로잉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죠. 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먹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어떤 모필 소묘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가 끌어들여요. 이를테면 모필 소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 제가 밖으로 나가서 이 대상과 마주하는 장치거든요. 근데 그게 모필 소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대상과 내가 만나는 그 최초의 지점에 대한 일종의 대화거든요. 그 대화가 어떻게 기록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앞산 연구 같은 경우도 그 작업도 보면 여러 풍경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구도도 없지, 풍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속적으로 아름다운 풍경도 아니지, 정말 평범한 풍경이거든요. 정말. 근데 그 풍경이 어느 날 뭔가가 어떤 신비스러운 느낌으로 나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작업 한 작업 쌓이다 보니까 해석의 문제가 완전히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지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를 시각적인 풍경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작업의 목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풍경을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 테크니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풍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의 몸, 이를테면 어떤 시간성이라든가 나의 태도라든가 그날의 날씨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이 쌓이고 나니까 하나의 어떤 약간 산수화 개념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약간 시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풍경화가 된 거죠. 그 부분은 그 앞산 연구 그 작업은 이걸 풍경이라고 해석할 여지라기보다는 사실은 풍경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대한 약간 그 관계의 풍경이거든요. 전 첫 번째 개인전 때부터도 호분은 많이 사용했어요. 화선지가 가지고 있는, 종이가 가지고 있는 이 스며들어가는 것과 또 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면성, 평면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선지 위에 얹혀지는 개념이거든요. 또 수묵은 화선지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개념이고, 두 관계가 부딪히면서 어떤 기묘한 떨림을 만들어내는, 또 터치에 의해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는, 또 지우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하는 약간 시간을 축적하는 개념으로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화면 안에 어떻게 이 축적되고 쌓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호분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끌어들였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거는 저의 상상력인데 이제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에 앞에 있는 분수를 그린 거거든요. 사실은 분수에서 오고 있는 이게 보여지고 있는 주변을 환기시키는 약간 행복감을 주는 느낌을 주잖아요. 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이렇게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일종의 어떤 그런 행복한 표정인데 과연 그런 걸까라고 하는 일종의 또 다른 퀘션 마크를 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타이틀 자체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개인전 때 활용했던 어떤 호분과 막 어떤 마띠에르와 어떤 강한 그 메타포를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작업에서 어떤 모필 소묘를 중심으로 어떤 제 작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어떤 조금 기폭제가 됐던 작업 중 하나가 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화면에 막 그 호분의 막 마티에르적인 효과가 없으면서 하나의 어떤 시간의 움직임에 또 어떤 그 이 종이에 이 스며들어가는 공간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뭐랄까 그냥 일상성의 세계에 대한 질문 뭐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을 결국은 저의 어떤 모필 소묘라든가 그런 작업들이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99년도 원서 갤러리 작업은 어떻게 보면 제 작업에 있어서 그동안은 내가 고민해오고 있었던 모필 소묘라고 하는 매체와 또 기법적인 부분이 그 굉장히 크로스오버된 굉장히 접합점을 만들어낸 어떤 전시가 그 전시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1층에서 이게 밥 먹거나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먹기도 하고 1층이어서 옆으로 난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거를 문득 관심을 갖고 보게 되잖아요.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 느낌과 뉘앙스가 뭔가 기묘한 어떤 이렇게 울림을 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어떤 그런 작업을 하나씩 드로잉하기 시작했죠. 또 햇빛이 뭐 이렇게 그냥 짠하게 비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또 저녁이 될 때도 있고, 아침이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아주 평범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기묘한 어떤 이 시각적 혹은 공간적인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드로잉하게 되고 일종의 관찰하는 거였죠. 관찰하는 거였고 그 관찰을 해 나가되 어떻게 보면 최대한 내가 보고 있는 눈높이에서 내 사건이 만들어지길 바랬어요.
만들어지길 바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단히 이 몰입하게 되는 느낌을 가졌는데, 이게 똑같은 풍경을 그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굉장히 장대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기법적으로는 다분히 어떤 동양 전통적인 기법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개념의 회화로 만들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봤죠. 어떻게 보면 분수는 되게 독특한 소재예요. 사실은 회화적으로도 분수를 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동양화에서는 분수를 그리는 것 자체가 되게 내가 볼 땐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느 날 분수를 바라보게 됐어요. 공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소스가 더 컸거든요, 사실은. 근데 분수 자체의 물줄기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는 한혜종 이제 강의 수업 나갈 때 이제 아침에 가서 수업하고 점심 먹고 또 하거든요. 근데 점심 시간에 이렇게 점심 먹고 커피 마시러 이제 커피를 들고 한 잔 이렇게 조그만 분수대가 하나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 분수대가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나오면서 이 풍경을 이렇게 분절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참 재밌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는 숲이고 풍경들을 분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또 풍경을 자르기도 하고 막 부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즐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자르는 시스템이 매력적이어가지고 일획적인 걸로 분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역발상이잖아요. 사실은.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어떤 인위적인, 그게 어떤 요즘 시대의 개념하고도 뭔가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느낌도 있고, 또 약간 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어떤 장치이기도 하고, 약간 물줄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흥미를 많이 가졌죠. 조금 더 작업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은 뭔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에, 마치 그림을 그려대는 것 같은 느낌을 제 스스로가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떤 진료에 대한 물성 자체에 대한 약간 언어의 구조, 물성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약간 물성 자체에 뭔가 말을 걸기에 대한 작업으로 2014년도 이후부터는 조금 더 그걸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성 자체에 조금 더 변질을 가함으로 인해서 물성 스스로가 뭔가 언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론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녀사생은 아마 그 김춘수 선생의 이렇게 본인 시를 쓰는 글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한 거죠. 마녀사생이라는 언어는. 어떤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제가 이 동양화를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주제가 다분히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사실 많았거든요. 뭐냐면 반드시 모필에 맞는 대상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소위 말해 사군자, 뭐 산수화, 또 현대 풍경을 그리더라도 어떤 산수화에 걸쳐져 있는 풍경화, 뭐 그런 또뭐 수묵운동 작가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모필로 그리기 쉬운 도구들을 많이 그렸어요. 뭐 판잣집이라든가. 어쨌든
예, 모필로 그리기 쉬우니까 모필에 맞춰서 대상을 본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 부조리한 거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는 어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족한 대상이라고는 없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빈약한 대상.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빈약한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것들은 작가의 소재가 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은 작가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말을 한 건데 사실상 그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나의 삶에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약간 선언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저의 작업에 대한 방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뭐랄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땅의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순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업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계속 갈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재료 또, 또 물질들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낯설게 다가가고 싶고 조금 더 새롭게 보여주고 싶고 또 내 물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가 뭐 어떤 좀 더 많은 메타포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어떤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가장 갈망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두고 봐야죠.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